자, 이번에 이제 최마의 뒤집기 코너고요. 조금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오르는 건 좋아요.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시장으로 형성돼서 쭉쭉 올라가고 모두가 주식으로 조금 풍요로움을 일시적이라도 누릴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소비 진작, 내수 경기 이런 것도 좀 살아나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결국에는 또 어렵지만 수출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좋죠.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것은 항상 주식시장이 진짜 강하려면은 두 가지의 전제적인 부합 조건, 밸런스, 균형과 하모니, 조화로움 이거를 좀 많이 보는데 지금의 주식시장 상승은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는 못한 것 같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8월 말 그 미국의 잭슨 헐 컨퍼런스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결국에는 굽혔죠. 금리 인하 쪽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다가오고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25냐 50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포인트 미국 금리 인하. 폭보다는 또 저기가 중요하다. 금리 인하 뭐라 그래야 돼요? 저기 자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부보다는 폭이 관심이다 그러는데 몇 번을 금리 인하할 거냐? 다 좋아요. 자,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면은 유동성의 공급, 돈의 잔치, 주식 강세 이렇게 도식화 시키죠. 증시 강세론자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금리를 왜 인하할까를 또 곱씹어 보면은 약간 경기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고용 시장이 안 좋다고 하죠. 고용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복구를 하려면은 금리 인하하면은 자연스럽게 달러가 약세를 가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인하 기대감에 이제 경기가 이제 살아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자재 같은 부자재들 가격도 이제 수요가 창출이 돼서 올라야 되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값만 오르는 거예요. 금값만 10%가 급등을 하고 주식 시장은 좋은데 막 올라가죠. AI가 좋고 로봇이 좋고 다 좋은데 조화로움을 이루지 못하는 원자재 전제과제적인 수요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또 돈이 값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이쪽이 또 강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살짝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죠. 거기에 이제 많이들 얘기 안 합니다. 한 주말에 이제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낮춰졌습니다. 강등. 예고된 바지만 거기에 포인트는 빚이죠, 빚. 국가의 부채. 우리도 지금 빚을 많이 좀 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조화로움들이 잘 안 맞는 게 제가 그래 주식시장 강세론을 주창은 하고 좋아합니다만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말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 출연자분들이 이제 다 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미 팀장 조합으로 월요일 뒤집기 한 판. 뒤집기 한 판이 좋은 쪽으로 뒤집어야 되는 항상. 자, 어찌됐건 자 봅시다. 빅 이벤트 주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앞에 너스레는 다 떨어놨어요. 김종희 이사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런 충돌하는 요인들이 있을 때는 저는 매크로에서 지금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매크로만 보면 지금 사기 쉽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거든요. 근데 시장에 분명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매크로를 휘감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컨센서스는 유동성과 관련된 기대감이라는 거고, 그 유동성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자꾸 서사를 만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업종을 바꿔가면서 계속 뭔가 주도주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주도주도 지금은 누가 뭐래도 오늘 로봇주가 많이 오르곤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끌고 온 게 맞죠. 그다음에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최근에 반도체주 엄청나죠. 미국 시장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서 적어도 반도체에 어느 정도의 덩치가 있는 그런 국가들은 반도체가 모두 주도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주도주하고 유동성 두 가지가 아닌가. 그다음에 그 두 가지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저는 장기 국채 금리하고 환율 정도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가 아직은 그렇게 또 요동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주도주가 살아있고
그와 관련된 뭐 수급 요인과 유동성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라면 의심하는 건 좋은데 액션도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닐까. 적어도 그런 주도주 영역의 종목군을 가지고 있다면 뭐 더 담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쪽이 아예 소외되어 있다면 지금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그 메인 종목군들을 최소한 시황을 보는 데는 좀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매크로고 거시경제고 뭐 시장 전략이고 사실 필요 없죠. 그냥 뭐 제가 이 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숏, 뭐 조정받는다 이런 얘기 갖고는 절대 호응을 못 받아요. 괜히 조정받으면은 네가 조정받는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라는 불만 섞인 그 저기만 받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만 외쳐도 사실 되거든요. 아유, 그냥 뭐 주시장이 인덱스에 어떻든 종목, 그냥 뭐 어떤 테마, 뭐 이런 것만 그냥 막 얘기하면 편하죠, 그죠? 하는 대로 갑시다. 네. 뭘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종목은 우리 정혜민 팀장이 또 잘 아시죠. 네. 일단 뭐 매크로 정말 재미없고 결론 없는 매크로 얘기 그래도 뭐 질문지를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두 분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9월 시장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은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금리 지표가 좀 뭐 횡보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좀 논거인 것 같고.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 인하와 속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나 추가 이게 인하와 중요하지.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내리면 우리도 내려? 우리도 내릴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다른 변수가 좀 생기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주입식으로 이제 주식을 많이 배웠다 보니까 뭐 문제 채권 시장은 다릅니다. 뭐 채권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 빠지고 이런 거랑 다르게 뭐 저 PER 주를 사야 된다. 뭐 고 PER에 들어가서 저 PER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너무 지금 금리 인하에 뭐 매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10번의 금리 인하와 10번의 금리 상승을 놓고 보면 주가 상승이 가장 셌던 게 언제냐면 의외로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가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어떤 모멘텀이 가장 세거든요. 뭐 실적 장세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릴까라는 이제 그런 좀 심리가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자산들이 많이 오르는데 금리 인하 첫 번째 내릴 때는 약간 긴가민가합니다. 그럼 다음 금리 인하는 어떠한 요인으로 좀 이어질까 아니면 경기의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바뀔까 한번 이렇게 관망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로 좀 많이 한 발 물러서기 때문에 의외로 금리 인하 한번 나온다고 해서 뭐 유동성이 우르르 몰려 들어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금리 인하라는 자체에 너무 매몰되시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 이제 기조의 말씀을 좀 해주셨죠. 여기 금리 인하라는 단어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 유동성 지표를 봐야죠. 그 유동성이 금리가 인하를 돼서 풍부해져서 증시로 들어오는가. 그러니까 뭐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달러 가격, 코인, 뭐 예탁금, 거래대금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의미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의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정책적인 기준금리만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좀 매몰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번에 9월 금리 인하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우리는 굉장히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돼서 이제 갈 거야. 뭐 이제 뭐 2배, 3배, 뭐 레버리지 고 뭐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한 발 좀 쉬었다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뭐 이건 그렇죠. 뭐 매크로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더 답이 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시장을 또 하나 흔들 수 있는 그 변수는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네. 지금 이제 부처들 전체적으로 나눠놨잖아요. 네. 지금 조직 뭐 개편은? 여의도에 가면 금감원이 시위하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내 직장인 금감원이 지금 시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나는 지방 죽어도 안 가겠다거든요. 음.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고 나서 소보원도 아마 지방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금융위도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죠. 그 중에서 일부 인력만 남고 또 이것도 어디죠? 세종시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에 기재부도 뭐 둘로. 산업은행과 해수부도 부산 이전 뭐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건 뭐 이미 결정된 거고. 근데 결정된 것 말고 새롭게 결정된 것 중에서 기재부도 결국 둘로 쪼개서 한쪽은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아마 예산처 정도만 남거나 예산직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소위 이제 기득권이라고 서울에서 모든 것을 이제 편하게 누렸던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걸 과연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게 자녀 학군 때문에도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 제일 뭐 크더라고요. 자신의 기득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가장 크겠죠. 서울에서 네. 있을 때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 얘기 듣기로는 네. 일을 안 한다. 일하기 싫다. 뭐 그 거의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틈새가 생기니까 지금 또 뭐 내러티브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 풍당 막 좋다고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처음으로 들어가서 말 끊어서 그렇지만 글로벌하게 돈이 풀린대. 야 그럼 돈을 이제 받아야지. 받으려면은 매력을 뽐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우리나라의 매력은 뭐야? 반도체잖아. 반도체니까 뒤에 또 붙는 거지만 뭐가 또 지금 뭐 세계 최초 또 얘기 나오고 거기에 이제 막 손님 들어오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진짜 리얼한 리얼머니인지 장기 투자인지 사실 큰 손인지 조막손인지 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장기 투자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뭐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속된 말로 뭐 집 팔아서 뭐 재산 뭐 주식 산다고 이런 우리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광분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보는 리얼머니가 아니거든요. 센트럴뱅크나 중앙은행들이 아니에요. 그냥 조막손들이 와서 하는데 걔네들이 외국인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누가 만들어내? 시장이 만들어내는데 감독을 해야 되는 감독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난리잖아요. 뭐 텔레그램이나 뭐 무슨 뭐 스터디방 이래가지고 신종 주가 조작까지는 아닌데 아주 뭐 난립해 있어요. 뭐 보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 핵심은 그 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결국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는 아직도 뭐 일본처럼 나쁜 합의를 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네. 미국과 관세 협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놀고 있다. 그것도 기재부와 금융위라고 하는 가장 핵심 부처들이 놀고 있다. 소위 모피아들이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조정 나온다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런 요소들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잘 되는 거를 응원하고 반기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 뭐 좀 약간 해학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자 그렇고 뭐 미국과의 통화 수합 얘기 뒤에 붙어 있긴 해요. 자 이것도 내일 사실 저희가 좀 다뤄볼까 했는데 안 좋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통화 수합이라는 게 마이너스 통, 마통이죠, 마통. 마통이죠. 미국한테 야 무제한 마통 열어줘. 미국이 와유 알았어 해줄게. 할 리도 만무하고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데 캐시로 가져와. 일본은 캐시 가져온다고 서명했거든. 우리한테도 캐시 가져와. 아니 노동자를 구금시켜놓고 캐시 가져오라 그래. 그럼 마통 무제한을 열어주든가. 라고 지금 딜이 그 정도예요. 근데 뭐 다 안 맞는 얘기예요. 다 안 될 얘기 같기도 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아니 일단 핵심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무제한으로 열려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 5,500억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일본도 외환보유고의 거의 한 40%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한 2조 달러 가지고 있죠, 일본이 그래도. 2조 달러가 아니고 1조 달러 1조 좀 넘을 2천억 거예요. 3천억 그 정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뭐 대부분 미채권이니까 거기도 뭐 채권을 그만큼 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채권을 못 팔게 그걸 가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옛날에 미란 보고서대로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미란 보고서가 뭐였습니까? 영구채 금리를 하나도 주지 않는 영구채 발행해서 이거 그 동맹국들에게 사게 하자. 이게 미란 보고서의 핵심이고 네. 그것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간 유동성을 잡고 달러의 변동성도 잡는 또 하나의 그 유동성 창구를 만들자라는 게 그 스티브 미란 보고서인데 그분이 지금 연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미국이 쓰고 싶은 돈을 미국이 더 채권 발행해서 쓰기 어려우니 그동안 동맹국들이 우리에게서 돈을 뺏어갔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우리 은행에 넣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결론이 뭐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런 요인들은 체결되는 것 자체 아까 그 마이너스 통장을 여는 것 자체가 과연 호재인가? 이 부분은 환율을 조금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라고 봐서 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얘기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환율이 자꾸 안 떨어지는 부분도 아까 우리 뭐 많이들 얘기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앞두고 자꾸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압력이 좀 세니까. 근데 주가는 일단은 강하고 미국인이 막 들어온다고 하는데 리얼머니 굵직한 돈이면은
돈을 막 퍼부어대는 달러 퍼부으면은 이게 쭉쭉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포착이 안 돼. 굵은 환전이 없어. 그리고 제가 듣는 후배들 뭐 FX에 있는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뭐지? 자꾸 제가 이제 꼬이는 부분도 있어서 자 미안합니다. 매크로 너무 들어가면 그렇고 통화 수합은 뭐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개입할 수 없고 자 중요한 포인트 반도체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낸드 기술 혁신의 시대가 온다. 이건 어떤 분이 가져오신 거죠? 이게 지금 뭐 혁신이라기보다는 아직 좀 논쟁 중이기는 한데 지금 HBM에 이어서 HBF가 나온다. 고대역 폭 낸드 플래시? 네, 하이밴드위스 낸드 플래시가 온다. 플래시가 오는데 이거 왜 오냐면 지금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제때 안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을 더 늘리고 싶은데 지금 HBM의 그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용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CPU급의 2나노, 3나노급의 그 메인 칩이 읽기 쓰기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빠른 게 디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잖아요. 네. 낸드잖아요. 근데 낸드하고 지금 디램의 그 속도 차이가 이론적으로는 한 5배, 6배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GPU를 사이에 두고 8개 그 HBM을 박는 건데 그럼 용량이 한 192기가 되는데 이 용량을 한 10배 박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CXL이 뜨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분산. 네, 그 CXL이 결국은 빨리 이 데이터를 보내는 거니까. 분산. 그 고속도로 뚫는 거니까. 근데 뭐 네, 그래서 지금 메인 칩 GPU를 두고 거기다가 8개, 만약에 512기가를 다 박으면 4테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을 한 15배를 당겨버리면 그래서 CXL로 데이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HBM 안 써도 되겠네. 낸드 가격 싸니까 이걸로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최근에 키옥시아하고 샌디스크의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키옥시아하고 샌디스크 같은 저 밑에 순위들이 올라가고 있느냐? HBM도 완벽하게 지금 상위 3개 업체에게 점령당했는데 이것마저 점령당하면 우리 끌려간다. 그러니까 샌디스크나 키옥시아는 완전히 저 밑에 소외되어 있는 업체일 뿐더러 공장도 다 일본에 있으니 중국 쪽에 공장이 없으니 그러면 이런 업체들과 한번 뭐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정말로 될지 뭐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돌면서 최근에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플래시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주가 급등하고 관련돼 있는 뭐 소부장 다 같이 움직이고 CXL 뜨기 시작하고 이런 하나의 또 말씀하셨던 내러티브가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윤팀장 계셨군요. 네. 뭐 어디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아니에요. 무슨 말을 이렇게 끼어들어야 아무 될지. 때나 들어오시면 돼요. 치고 들어오시면. HBF는 저도 이렇게 이번에 낸드 가격 올라오고 낸드에 대해서 꼼틀대는 거 봐서 이거 엔비디아가 또 그러니까 일단 엔비디아의 제가 젠슨화의 입장이면 저는 딱 제일 먼저 좀 눈에 거슬리는 게 SK 하이닉스의 마진이에요. 네. 저걸 쟤네들이 다 먹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HBF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자. 그러니까 이게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독점하던 그런 시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뭐 CXL 또 뭐 그 다음 뭐 차세대 HBM 뭐가 되든 뭐 소캠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는 뭐였든 하여간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이 메모리 쪽을 HBM의 메모리 쪽을 엔비디아는 뭔가 좀 다변화시키고 싶은지 그런 좀 욕심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랑 샌디스크와 이제 HBF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개발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HBM에 대한 이 생태계가 이제 뭐 GPU가 이제 막 뭐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아직 뭐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른 메모리를 갖다 넣어서 또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고 이럴 시기에 저는 하나라도 더 빨리 이제 추론을 하고 AI를 좀 돌려야 되는 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HBM의 이 생태계는 저는 뭐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의 대량 양산 체제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뭐 그게 이제 뭐 개발돼서 GPU까지 탑재되려면 저는 적어도 뭐 수년은 지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HBM 뭐 3, 4, 이 정도까지만 좀 지켜보시고 다른 그런 내용들은 그냥 단기적인 그런 뭐 뉴스 뭐 그런 이슈 이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뭐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의 이 아성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성이 지속되면 사실 그 진위나 팩트나 실제 공정상의 기술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일반 사람들이 기업이 얘기해 주는 대로 인지하고 있고 보도 자료를 보고 아 저게 맞는 팩트구나라고 밖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그게 어그러지면은 아 이게 뭔가 조금 이렇게 돼서 삐거덕거려요라는 정도겠죠. 근데 뭐 사실 그 디지털 IT 쪽에서는 그래도 내는 뎁스가 깊이 있는 건 우리 김종현 열사가 좀 아시니까 하이닉스가 HBM4 세계 최초 양산이라고 지금 금요일 날 대대적으로 내보냈잖아요. 네, 발표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HBM4까지는 앞서갈 거라는 걸 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루빈 울트라로 넘어갈 때 내년 하반기에 루빈 울트라로 뭐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제때 넘어간다면 그때 HBM4E부터는 기술이 되느냐, 지금 TC 압착 본도로 되느냐가 지금 논란이고 한미 반도체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믿지 않으니까 다시 뭐 배시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일본의 어드밴스트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뭘 찾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는 모르겠고 어쨌든 당장 루빈으로 다가온 4까지는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건 뭐 분명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이것 때문에 오른 건 맞는데 저는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최근 키옥시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키옥시아의 지분 19%를 하이닉스가 쥐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 34%까지 늘릴 수 있는 옵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키옥시아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하이닉스에 좀 더 녹아있는 게 아닌가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HBM4를 뭐 양산을 시작했다? 그거 뭐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는 원비로 시작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원C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로 원C로 HBM4를 성공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수율이나 품질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논란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뭐 보도는 아니, 또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는데 엔비디아가 9GHz를 요구했더니 삼성이 뭐 말씀하신 대로 원비에서 원C로 바꾸고 SF4 4프로 항산인가 써가지고 10기가짜리 할 수 있어. 근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힘들어라고 했고 하이닉스는 야 우리 전압 올려보니까 이거 돼. 그래서 우리 양산도 잡혔고. 근데 문제는 발열인데 전압을 올리면 열이 많이 날 텐데 이 열을 잡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뭐 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하고 시장은 그냥 막 주가 올라가면 와 세계 최초 납니다. 자 정리해야 돼 정리. 네, 그래서 뭐 이거고 저기고 다 뭐 자시고 필요 없었죠. 기업. 예, 저도 이제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라고 하셨으니까 키옥시아의 이제 주가가 뭐 상당 부분 SK하이닉스에 뭐 작동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좋은 재료들이 반도체에 많이 몰렸던 건 사실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쌓여있던 재고들을 비싼 값에 특히나 낸드 같은 거를 비싼 값에 팔게 됐고 HBM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뭐 삼성 파운드리 추가 수주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장비 이슈도 후퇴했죠. CXL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도주들이 지치는 와중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냥 수급이 좀 모였던 이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작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로 놓고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 저 개인적으로는 자본 총계의 삼성전자 가이던스를 봤을 때 한 460조, 500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좀 수렴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뭐 8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이닉스는 뭐 내년 순이익이 한 10배 수준 정도 뭐 이렇게 크게 뭐 고평가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가총액 한 280조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뭐 하이닉스를 살 거냐 삼성전자를 살 거냐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소부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는 HBM에 진입하고 싶어서 별짓 다 하고 있고 이 파운드리 수주를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율이 문제면 수율 잡기 위해서 테스트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부장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호도를 따져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주가의 속도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생각이 많고 복잡해봐야 뭐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심플하게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걸 수도 있고, 맞지 않나요? 네. 그냥 시세는 시세로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이렇게 전략으로.
이렇게 마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자, 끝났대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시장이 강하긴 강한데 강한 거 가지고 뭐라고 자꾸 하기도 그렇고 그냥 강한 거를 우리가 그냥 둥게 하면서 좋은 것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수압 뭐 그거 잘 되겠죠. 통화 수압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종목도 이제 너무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들이 이 정도, 그러니까 물론 오늘은 삼성전자의 매수가 좀 더 강하긴 하지만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시세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또 차익 매물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반도체는 한번 숨을 죽이고 가는지 계속 이제 하루도 안 쉬고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해 보면서 비중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